세상의 모든 것의 가치는 바로 그 희소성에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핵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 CIA조차 완벽한 혼란에 빠졌죠. 모든 첨단 위성과 인공지능이 놓쳤던 해답의 실마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낡은 보급 목록, 단어 하나, 그 사소한 코드가 미국 전체 정보 라인을 붕괴시켰습니다. 무기가 아닌 철학, 기술이 아닌 정신으로 이 모든 예측을 무너뜨린 단 하나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캠버 로빈슨입니다. 과거 중앙정보국에서 현장 요원으로 보냈고 지금은 세계 최대의 민간 군사기업인 블랙쉴드에서 수석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숫자를 통해 진실을 보고 각국의 패를 읽으며 보이지 않는 전쟁의 승패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그 특유의 거래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워싱턴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모든 국제관계를 마치 부동산 거래처럼 접근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 최대한 이익을 뽑아내려는 그의 협상 스타일은 기존 외교계의 모든 관례를 무시했죠. 오늘 아침에 한 약속을 오후에 뒤집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동맹의 신뢰를 단 한 번의 트윗으로 무너뜨리는 일도 일상다반사였습니다. 특히 그의 예측 불가능성은 전 세계 외교관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어제까지 최고의 친구라고 부르던 나라를 오늘은 최악의 적으로 돌변시키는 그런 극단적인 변화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모든 정치인들을 짓눌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대사들과 외무장관들은 매일 아침 트위터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죠. 혹시 자신의 나라가 오늘의 표적이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국가 간의 오랜 신뢰나 약속 같은 것은 낡은 유물이 되었고 모든 것이 거래와 손익계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외교의 예의나 체면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오직 누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느냐, 누가 더 큰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느냐만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죠.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말 한마디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라는 카드는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의 안보는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 국가 신용도, 심지어 통화 가치까지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가 저를 비공식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진중한 표정으로 제게 단 하나의 하지만 가장 무거운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이 유사시에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구한다는 것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긴장감이 가득했고 이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정책적 고민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은 워싱턴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질문이었거든요. 북한이 핵실험을, 중국이 군사적 행동을, 일본이 우경화 조짐을 보일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 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 역시 늘 한결같았어요. 저는 수많은 데이터와 과거 사례들을 종합해 초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한국의 항의는 그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이 제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과거에도 수없이 반복되었고 그 나라는 수십 년간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구조 속에 있었어요. 에너지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고 첨단 무기는 미국에서 사와야 했으며 심지어 국가 안보의 핵심인 정보까지도 미국과의 공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무기 도입 협상, 무역 분쟁,
결국에는 미국의 뜻에 따라왔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저는 한국을 아주 영리하고 성실하지만 결국에는 선생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모범생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 나라가 미국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리며 핵개발이라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너무나도 명백한 상식이었어요. 분노가 치밀기보다는 차라리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며 보고서의 핵심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결코 미국에 맞설 수는 없다는 그런 오만하고 무례한 결론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제 주장을 뒷받침할 완벽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 저는 한국 현지의 민심과 군 내부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온갖 데이터를 긁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주한미군 부대의 내부 보고서, 소셜미디어의 여론 동향, 심지어는 군부대 주변 상점들의 매출 데이터까지 제 분석망에 잡히는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를 거대한 현미경 위에 올려놓고 해부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정치인들의 발언 패턴을 분석했고 언론의 보도 성향을 추적했으며 심지어 일반 시민들의 온라인 댓글까지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정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제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한국 사회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독자적인 길을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제 완벽한 논리의 벽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는 아주 기묘하고 사소한 변수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주한미군 부대의 비공식 보급품 목록에 들어있는 노란색 스틱 커피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국인이라면 마치 쌀밥이나 김치처럼 매일 몇 잔씩 마신다는 바로 그 커피였죠. 이 커피는 한국 전역에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무실 탕비실의 지존으로 불리며 심지어 거북선, 금속활자에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발명품 순위에 올랐다는 그 물건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웃기는 통계 정도로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데이터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이 정체불명의 인스턴트 커피 소비량과 각 부대의 사기 진작 및 비공식적인 전투 준비 태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커피를 마시는 빈도가 높은 부대일수록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저는 처음에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값싼 분말 커피 따위가 최정예 미군 병사들의 전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데이터를 아무리 다시 검증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심지어 이 현상은 다른 해외 주둔 미군 기지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오직 한국에서만 관찰되는 독특한 패턴이었어요. 제 상급자인 에반스 이사도 제 보고를 봤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객이 원하는 건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이지 어느 나라 병사들의 카페인 습관에 대한 인류학 보고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이상한 현상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옛 현장 요원의 직감이 이 사소한 변수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중앙정보국에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들은 오히려 사소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것들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문득 몇 년 전 한국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한 젊은 요원이 흥분해서 떠들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노란색 마법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고 기운이 난다는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던 그 이야기가 데이터와 겹쳐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학술적으로 흥미로운 문화적 상징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의문에 꽂히면 끝까지 파고들고야 마는 제 집요한 성격이 발동한 것이기도 했죠. 사실 저도 그 젊은 요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서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특별한 것일까? 단순한 커피가 사람들에게 그런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예상치 못한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커피의 탄생 배경부터 파고들었어요.
그 과정은 마치 딱딱한 번역, 자막이 깔린 인터뷰 영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막으로 보이는 한국의 역사는 수천 년의 세월, 외세의 침략, 치열한 경쟁 같은 건조하고 거친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전쟁과 분단, 가난과 절망, 그런 무거운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 속 한국인들의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1분 1초를 아끼며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이 작은 커피 한 잔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은 이상하게도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듯한 느낌마저 받았죠. 번역된 자막은 딱딱하고 차가웠지만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과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설명할 수 없는 부조화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고, 그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극한의 효율성 속에서 가장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아주 기묘하고 독특한 생존 방식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얼음 속에서 피는 꽃과 같은 상반된 것들의 완벽한 조화였죠. 그들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외세의 침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런 그들만의 방식을 체득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형태로 발전시켜온 것이었죠. 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 민족의 집단, 무의식을 파헤치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커피 스틱에 담긴 정신이 워싱턴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만들어낸 진짜 설계도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 평생의 자부심과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거대한 충격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적 효율성이라는 가설을 하나의 필터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제 눈에 들어오는 모든 한국 관련 정보를 그 필터를 통해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마침 제 책상 위에는 최근 있었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어요. 이란군이 사용한 전술은 충격적이었는데 값싼 드론과 미사일을 물량으로 쏟아부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최첨단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어요. 한 대당 몇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로 몇천 달러짜리 드론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은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방어하는 쪽이 공격하는 쪽보다 수십 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비대칭 전쟁의 전형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현대전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고가의 정밀 무기 하나가 값싼 무기 수십 개에 압도당하는 새로운 전쟁의 패러다임이었죠. 더 이상 기술의 우위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물량과 효율성이 정밀도와 첨단 기술을 압도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이란의 전술과 겹쳐지며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무기체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몇 달 전 폴란드 수출권으로 간단히 검토했던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였어요. 당시에는 그저 형식적인 경쟁, 입찰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서재의 보안 단말기를 통해 블랙쉴드의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미군의 주력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와 한국의 천무를 비교한 분석 파일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자료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군사적 상식이, 제 조국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얼음처럼 차가운 숫자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면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데이터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보고서는 단 한치의 감정도 없이 오직 객관적인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었죠. 한국의 천무는 한 번에 12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이는 6발을 쏘는 하이마스의 정확히 2배에 해당하는 화력이었어요. 하이마스가 축구장 한두 개를 파괴할 때 천무는 축구장 3개 넓이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운용의 유연성이었는데 심지어 유도탄과 무유도탄, 구경이 다른 로켓까지 하나의 발사대에서 운용할 수 있어 전술적 유연성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재장전 시간도 하이마스보다 현저히 짧았고 기동성 역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었어요. 심지어 생산 단가는 하이마스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어요.
이것은 단순히 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기를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였어요. 저희 미국은 언제나 세계 최고의 기술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명품 무기를 만드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한 발 한 발이 외과 수술처럼 정밀한, 그래서 너무나도 비싸고 복잡한 무기들이죠. 이것은 미국의 국가적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어요. 완벽주의적이고 기술 우월주의적이며 때로는 과도하게 복잡한 시스템을 선호하는 미국인들의 특성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최고가 되어야 했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했으며 그 우월성을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런 접근 방식이 때로는 실용성을 해치고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식은 달랐어요. 그들은 값싸고 단순하며 그래서 대량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압도적인 물량으로 적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무자비할 정도로 실용적인 길을 택한 겁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생존 철학이 무기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었어요. 적은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는 그런 절박한 현실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서재를 서성거렸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집단, 무의식이, 생존 방식이 무기라는 거울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믹스커피에서 발견했던 그 효율성의 철학이 이제는 강철과 화약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무기에서도 똑같이 구현되고 있었어요. 분석을 확장해야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독자적인 철학을 가진 나라라면 분명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곳에 더 무서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천문은 분명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감추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충격적일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 공식적인 권한을 넘어선 정보에 접근해야만 했어요. 중앙정보국 시절에 만들어 두었던 지금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비공식 정보망을 가동할 때가 온 것이죠. 이런 정보망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제 경력은 물론이고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지만 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어요. 저는 몇몇 옛 동료에게 아주 사적인 연락을 취했습니다. 물론 블랙쉴드의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제 회사의 업무가 아닌 개인의 탐구이자 한때 세계 최강의 스파이였던 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이었어요. 제 개인 보안 이메일로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친구라는 두 글자뿐이었죠. 심장이 거칠게 뛰는 것을 느끼며 파일을 열었어요. 암호 해독에만 10여 분이 걸렸는데 그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거대한 공포와 마주해야 했어요. 화면에는 단 하나의 코드네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무였어요. 그 이름 자체도 무시무시했는데 한국의 전설적인 북방의 수호신인 현무의 이름을 딴 것이었거든요. 거북과 뱀이 합쳐진 상상의 동물로 절대적인 방어력과 파괴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죠. 그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이름 뒤에 붙은 설명을 읽고 몇 초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보고서의 내용은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제 모든 군사적 상식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탄두 중량 9톤 이상, 핵탄두 없이 오직 운동에너지만으로 목표물을 파괴. 예상 파괴력은 전술 핵무기에 준하는 수준. 현재 최종 시험 완료. 실전 배치 임박 상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한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비밀리에 개발해온 궁극의 비대칭 무기였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핵무기와 맞먹는 파괴력을 구현하는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었어요. 이 무기의 원리는 단순하면서도 무시무시했습니다. 거대한 강철 덩어리를 극초음속으로 가속시켜 목표물에 충돌시키는 것이었죠. 핵폭발의 열과 방사능이 아닌 오직 순수한 물리학적 충격만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원시적이면서도 절대적인 파괴력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무기의 정확도였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서도 오차 범위가 몇 미터 이내였어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적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기존의 어떤 방어 시스템으로도 요격이 불가능했어요. 너무 빠르고 너무 작으며 궤도 예측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질문했던 한국의 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답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들은 핵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는 동시에 핵과 맞먹는 파괴력을 가진 비대칭 무기를 완성해 그 누구도 자신들을 얕볼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게임의 규칙 자체를 새로 쓰는 천재적인 전략가의 체스판이었습니다. 한국은 잠재적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어요. 핵연료 재처리 기술, 우라늄 농축 기술, 핵탄두 설계 기술, 그리고 이를 운반할 미사일 기술까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몇 개월 내에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마지막 단계를 밟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무라는 더 교묘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선택한 것이죠. 한국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못했던 기술적 도전에 성공한 것이었어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이론적으로만 연구하던 운동 에너지 무기를 한국은 실제로 완성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인들의 끈질긴 의지력과 창의성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들이 왜 그토록 처절하게 이런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말입니다. 보고서의 참고 자료에는 한 장의 낡은 흑백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이었죠. 사진 설명에는 단 2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불바다였어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제 머리를 거대한 망치가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전 세계의 수많은 전쟁터를 봐왔어요.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수많은 분쟁 지역들을 말이에요. 공격을 했던 나라든, 공격을 당했던 나라든 전쟁이 남긴 상처는 그 민족의 영혼에 수백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흉터를 남깁니다. 그 끔찍한 트라우마는 때로는 복수심으로, 때로는 지독한 생존 본능으로 변해 결국 현무와 같은 무시무시한 괴물을 탄생시키고야 마는 것이죠. 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정치인들의 권력욕을 위해, 군수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수십 년간 수도가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협박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혹시 오늘이 마지막 날은 아닐까 하는 공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도 과연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불안에 떨어야 했던 부모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무기 개발이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닌 다시는 끔찍한 전쟁을 겪지 않겠다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의지의 발현이었던 겁니다. 현무는 복수의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자신들을 함부로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담긴 무기였어요. 저는 제가 그들을 그저 수동적인 동맹으로 얕보았던 과거 앞에서 너무나도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제가 알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그들의 무서운 비밀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저는 그날 밤, 동이 터올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거대한 의문과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의 충격과 경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밤이 깊었지만 제 서재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눈앞의 모니터에는 현무라는 강철 괴물의 재원이 떠 있었고 제 머릿속은 서울 불바다라는 끔찍한 단어가 계속해서 맴돌았죠. 한 민족이 겪은 깊은 상처가 어떻게 이토록 무서운 집념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 지독한 생존 본능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깊은 침묵의 끝에서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수많은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거물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제게 던졌던 질문, 한국은 핵을 개발할 것인가라는 그 질문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순진하고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패를 전부 보여주지 않는 법입니다. 한국의 지난 수십 년간의 국가적인 행보를 보면 그들은 언제나 큰 목소리를 내기보다 조용히 실리를 챙기는 쪽을 택해왔어요. 엄청난 비용과
외교적 고립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핵개발 경쟁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민간 위성 발사체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며 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기반을 닦는 식으로 그들은 언제나 최소의 위험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도의 지능을 가진 장기 기사와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중앙의 화려한 싸움에 쏠려 있을 때 조용히 구석에 말을 배치해 상대의 왕을 잡을 준비를 끝내놓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핵분열 물질을 추출하는 기술 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소형화시키는 기술, 그리고 그 핵탄두를 지구 반대편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운반 체계까지 사실상 모든 퍼즐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자랑했고 핵연료 주기의 모든 단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라늄 농축 기술, 플루토늄 분리 기술, 핵폐기물 처리 기술까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반 기술을 이미 완성해 놓은 상태였어요. 한국의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원자력, 항공우주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입증한 그들이었어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보여준 그들의 기술력은 가히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회로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기술, 이런 초정밀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핵무기 설계에 나선다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올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이런 인재들이 국가의 생존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그 조각들을 맞추겠다는 정치적 결단, 주권적 결단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것은 워싱턴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바로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동맹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라는 현실화된 악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굳이 그 마지막 선을 넘지 않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현무라는 괴물 미사일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결국 이 모든 경이로운 기술과 치밀한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계가 아닌 사람입니다. 저는 현무 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기록을 찾아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자신들이 만든 무기가 가진 무서운 파괴력에 대한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라 일하는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조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명감으로 무장한 진정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 한결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이 무기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현무는 단순한 재래식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똑똑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에 보내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굳이 핵이라는 금단의 선을 넘지 않아도 너희에게 핵과 맞먹는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것이야말로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는 가장 이상적인 비대칭 억제력이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핵개발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하는 대신 현무라는 강력한 카드를 통해 시간을 벌고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천재적인 전략이었어요. 핵무기를 개발하면 즉시 국제적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게 되지만 현무는 기술적으로는 재래식 무기이므로 그런 제재를 피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 파괴력은 핵무기와 맞먹는 그야말로 완벽한 우회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한 나라의 국방 전략이 이토록 치밀하고 고도의 심리전까지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작성하던 초기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종이를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워싱턴의 그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타지만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진짜 이야기를 쓸 시간이었어요. 저는 제 평생의 경력과 명예를 걸고 새로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가장 인간적인 무기였어요. 이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면 워싱턴의 기존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은 제 분석을 상당히 불편하게 여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저의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제 학술적 신뢰도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전직 정보 요원으로서 제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저는 잠시 일을 멈추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한국의 믹스커피 한 상자를 주문했어요. 제 가설의 시작이었던 그 물건을 이제는 제 입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주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커피는 정말로 해외 수출이 제한되어 있어서 개인이 소량 주문하는 것만 가능했어요. 며칠 뒤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제 집 앞에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배송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죠. 상자를 열자 익숙한 노란색 스틱 수십 개가 모습을 드러났고 저는 조심스럽게 스틱 하나를 집어들고 점선을 따라 손으로 부드럽게 찢었어요. 고운 가루가 컵 속으로 쏟아져 내렸고 뜨거운 물을 붓자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향기가 서재 전체에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저는 그만 눈을 감고 말았어요. 처음 느껴보는 아주 기분 좋은 달콤함과 부드러움이 지친 몸과 마음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이 단순해 보이는 커피에서 이런 복합적이고 깊은 맛이 날 줄은 몰랐거든요. 달콤하면서도 지나치게 달지 않은 절묘한 균형,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풍미가 혀끝에서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삶에 대한 위로이자 함께 고생하는 동료에 대한 격려였어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으로 가장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한국인들의 지혜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작은 스틱 하나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의 원천을 발견했어요. 효율성과 따뜻함,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된 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나라에 대해,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에 대해 워싱턴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길을 모색하는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동맹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서 한국을 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문득 한국의 인터뷰 영상에서 혹독한 겨울,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커피 한 잔으로 추위와 허기를 달랜다는 어느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그 식도를 타고 내려가 온몸으로 퍼지는 따뜻한 기운, 정말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특별한 느낌 말이에요. 추위에 떨며 한 잔의 믹스커피로 몸과 마음을 녹이는 그런 소박하지만 깊은 행복을 말입니다. 저도 언젠가 겨울이 오면 그 기분을 꼭 한번 느껴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마도 올 겨울에는 버지니아에 눈 내리는 들판에서 이 노란 스틱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강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기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이에요. 한국이 앞으로도 그 뜨거운 마음을 잃지 않고 세계 속에서 더욱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따뜻한 믹스커피를 마시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선사한 작은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집요하게 파고든 덕분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 나라의 철학과 생존 방식이 새롭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기술이나 무기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마음가짐과 방식이었다는 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하지만 그게 정말 전부일까요? 혹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다른 퍼즐 조각도 어딘가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일본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 멤버이자 세계 경제 강국인 그들이 한 분야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있으며 미국도 유럽도 주목하는 이 작은 나라의 농업 혁신 앞에서 전통 강국 일본이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전 세계가 모두 주목했습니다. 전통 강국 일본이 힘을 잃은 이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놀라운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일본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쿠라 젠카라고 합니다. NHK에서 월간 요리와 전통지에서 식문화 전문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와세다 대학교 문화구상학부와 도쿄대 대학원에서 식문화를 전공하며 음식이 한 나라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난주 도쿄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정말 기가 막힐 광경을 목격했는데 고급 과일 코너에 뱀처럼 길게 늘어선 줄을 따라가 보니 사람들이 노란 과일을 사기 위해 미친 듯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체를 알게 된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코리안 멜론이라고 대놓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과 함께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바로 한국 과일 참외였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먹던 마쿠아오리와 똑같이 생긴 그 과일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신기한 과일이라며 오이처럼 아삭하고 멜론 향이 나서 대박이라고 흥분했고 일본에는 없는 과일이라 매우 신기하다며 온라인으로 계속 주문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제가 알던 일본 과일이었는데 한국에서 온 신기한 과일이라뇨. 저는 집으로 뛰어가서 미친 듯이 온라인을 뒤진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먼저 베트남 수출 가격부터 정확히 확인해보니 35,000동에서 70,000동, 즉 한화로 1,800원에서 4,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한국 국내 가격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더 놀라운 건 베트남이 원래 달달하고 달콤한 향을 좋아하는 나라라서 참외가 딱 맞는다는 시장 분석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온라인에서 발견한 이야기였는데 일본의 참외가 원래 제주도에서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들판에 야생 참외가 여러 종류나 있다는 거였어요. 와규처럼 원래 한국 것이 일본으로 갔다가 개량되어 다시 돌아온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욱 기가 막힌 건 품종 개량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었어요. 품종 개량을 몇 세대에 걸쳐서 하면 원산지 상관없이 그 나라 고유 품종이 된다는 원리였는데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도 품종 개량 몇 세대에 걸쳐서 이루면 정식 품종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이 1957년 일본 은천 참외를 가져와서 지속적으로 개량한 결과 이제는 완전히 한국 고유 품종이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던 건 한국 사람들의 분석력이었어요. 일본인들이 부드러운 멜론 맛에 빠져서 아삭한 참외를 외면한 반면 한국인들은 아삭한 식감을 선호해서 참외를 지켜냈다는 정확한 시장 분석까지 해놓았더군요. 심지어 참외는 씨까지 먹어야 제맛이고 변비에도 좋다는 영양학적 분석까지 완벽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점차 참외 수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기사도 봤어요. 그래도 베트남보다는 훨씬 싸게 먹고 있다면서 수출 농가들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시장 상황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한국의 체계적 접근이 정말 섬뜩했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요즘 일본 쌀이 없어서 한국 쌀을 사재기하는 것도 배 아픈데 참외까지 한국에게 완전히 털린 거예요. 저는 급하게 도쿄농업대학교의 야마다 켄타로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 농업계의 권위자이자 농림수산성 농업기술자문을 맡았던 인물인 야마다 교수는 기술보다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 학계에서도 드물게 현장을 보는 교수로 유명한 분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에리코 씨, 우린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교수는 이어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농업은 지금 기후 변화에도 인구 변화에도 세계 경쟁에도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장인 정신만 외치는 이 사회가 문제입니다. 우린 변화하지 않았고 한국은 그 사이 미래를 향해 달리고 또 달리고 있습니다. 쌀뿐만이 아닙니다. 데이터, 자동화, 수출 전략까지요. 지금 일본 농업은 기술이 아니라 기세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 교수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됐습니다. 정부요? 위기인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지금 우리 국민이 밥 한 공기에 분노를 느껴야 할 지경까지 온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얼얼해졌습니다. 세계 최강 G7 국가라 자부하던 일본이 이젠 먹는 것마저 한국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자각, 마치 국기가 흔들리는 것 같은 자존심을 꿰뚫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 전화 이후 저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새벽부터 다음날 바로 국장님을 찾아갔어요. 직접 한국에 가야 합니다. 쌀을 넘어 한국 농업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린 지금 그들의 전략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국장을 설득했어요.
한국 현지에 직접 가서 이들의 치밀한 전략을 정확히 파악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취재 준비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한국이 정말 우리를 앞서고 있는 건지,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사실 참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산 농산물이 일본 시장을 점령하면서 일본 농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성주군에 도착하니 참외의 본고장이라는 거대한 간판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농촌진흥청에서 파견 나온 이동진 연구원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이 연구원이 이번 한국에서의 취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연락을 받고 준비해왔다며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걸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안내한 곳은 성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장이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끝없이 펼쳐진 비닐하우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우스 문을 열자마자 참외의 달콤한 향이 코끝을 찔렀어요. 하얀 장갑을 낀 농부들이 노란 참외를 조심스럽게 따내며 바구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이 순간이야말로 이 과일이 왜 국민의 과일이라 불리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농부들의 손길 하나하나에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박민수 씨는 성주에서 30년 넘게 참외를 재배해온 농민이었어요. 자신의 농장에서만 1년에 참외를 2억 개 정도 수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진 연구원은 이 농장이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한 대표 사례라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시스템부터 병해충 감지 센서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박민수 씨는 참외 하나하나를 자식처럼 돌보며 이것들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성주 사람들의 자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은 언제부터 이런 열정을 잃어버린 걸까요? 우리는 아직도 전통 방식에만 매달려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와 미래가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농민들은 고령화되어 가고 젊은 후계자는 없는데 이곳에서는 농민의 눈빛이 정말 살아있었어요. 오후에는 농협 관계자인 이정훈 과장을 만났습니다. 이동진 연구원이 미리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주었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성주 참외가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연매출이 6천억 원을 돌파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는 일본 전체 참외 시장보다 훨씬 큰 규모였었습니다. 이 과장은 참외를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민의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이 정말 뼈에 박혔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에게 참외는 여름의 추억이자 고향의 맛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일본에서는 마쿠아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완전히 잊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동진 연구원이 보여준 수출 현황표는 단순한 그래프가 아니었는데 거기에는 코리안 멜론이 호주, 홍콩, 싱가포르를 거쳐서 일본에까지 역수출되고 있다는 문구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고 멍해졌어요. 일본에서 이건 상품성 없다고 판단해 내다버렸던 그 멜론을 한국이 다시 살려서 포장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결국 우리에게 되팔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그 진실이 머릿속을 스쳤을 때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일본 농업의 오만함에 대한 반격이야. 그 순간 정말이지 어지러웠습니다.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은 더 놀라실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과 함께 숙소로 돌아와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성과를 의심했는데 이제는 일본의 현실이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안주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변화를 거부해왔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 버린 과일이 한국에서는 정말 국보가 되어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될까요? 정말 두려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동진 연구원과 함께 스마트팜 시설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하우스 같았는데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환경 제어 시스템부터 각종 IoT 센서들이 사방에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최영호 박사님이 직접 설명해 주었어요. 이곳은 스마트 연동 하우스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참외의 품질과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해 개발한 최신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참외를 더불어 여러 채소와 과일이 자라는 모든 환경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 상태로 관리한다는 설명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스마트 배지 재배 기술이었는데 토양 대신 코코피트와 피트모스 등의 인공 배지에서 양액기를 통해 양분과 수분 공급을 정밀 제어하는 방식이었어요. 최 박사는 이 기술로 연작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생산성을 기존보다 20% 향상시켰다고 자랑했습니다. 병해충 경보 시스템도 정말 첨단이었는데요. 담배가루의 스마트 포획기가 해충 밀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농민들 휴대폰에 경보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들녘별로 20명의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체계적으로 예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동진 연구원이 보여준 수출 기술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CA 저장 기술과 MA 포장 기술을 결합해서 참외를 15일 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기술 덕분에 항공 운송에서 선박 운송으로 전환해서 물류비를 40에서 60%까지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연구원은 베트남까지 배로 열을 걸려 보낸 참외가 비행기로 하루 만에 온 참외와 품질 차이가 전혀 없다는 현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어요. 올해만 해도 동남아 수출을 10회 정도 진행해서 약 40톤을 수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최 박사는 성주군이 전국 참외 재배 면적의 70%,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절대 강자라며 이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작년 조수입 6,014억 원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 참외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참외 체험 프로그램부터 국제 박람회 참가, 온라인 마케팅까지 모든 방면에서 체계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동진 연구원은 성주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참외 클러스터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연구개발부터 생산, 가공, 유통, 수출, 관광까지 모든 산업이 참외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적 접근이야말로 성주 참외가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했어요. 친환경 미생물 공급 시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 등 4종류의 미생물을 2리터 소포장으로 농가에 공급해서 참외의 생육 단계별로 맞춤 처리할 수 있게 했다고 했어요. 경북대학교와 공동연구로 참외 전용 유용 미생물도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둘러본 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이건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전통이 완벽하게 융합된 미래 산업이었습니다. 지역의 특산물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이들의 노력과 열정에 정말 감명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보면서 일본의 현실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개별 농가 중심의 영세한 구조에 머물러 있는데 한국은 이미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발전시켜 놓았어요. 구조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동진 연구원이 성주 참외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며 농업기술센터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히 걸린 사진들과 연표를 보면서 참외의 놀라운 발전사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일본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구원은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1957년에 일본에서 들어온 은천 참외가 한국 참외 역사의 출발점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당시 한국 사람들이 먹던 참외는 당도가 떨어지고 초록색이었는데 단순히 배를 채우는 용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품종이 들어오면서 노란색의 단맛이 나는 참외가 시작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일본에서는 멜론이 들어오면서 참외가 완전히 밀려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부드럽고 달콤한 멜론 맛에 완전히 빠져버렸다고 했어요. 아삭한 참외의 식감보다 부드러운 멜론의 식감을 선호하게 되면서 참외는 서서히 사라져갔다는 거였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인들이 유독 아삭한 식감을 좋아한다며 이것이 참외를 지켜낸 결정적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멜론의 단맛은 좋지만 부드러운 식감은 한국인 입맛에 맞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멜론의 단맛과 아삭한 식감을 동시에 가진 참외가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참외를 단순히 보존만 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는데 1984년 당도를 더 높인 금사라기 품종을 개발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품종 개량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한국 참외들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모두 아삭한 식감을 더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고 했어요. 그 결과 제48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참외의 정식 국제 명칭을 코리안 멜론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계에서 참외를 먹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서 정확한 명칭조차 없었다고 했어요.
일본이 원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이름이 아닌 코리안 멜론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보여준 비교 자료가 정말 참담했어요.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노란 참외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과일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도 참외를 코리안 멜론이라 부르며 완전히 한국 과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과거에는 멜론 때문에 참외를 외면했지만 한국이 개량한 참외의 맛을 보고는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했습니다. 가장 뼈 아픈 건 일본과 한국의 접근 방식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전통에만 매달려서 변화를 거부했는데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했다는 거였어요.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일본 농업의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했어요. 개별 농가 중심의 영세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역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했습니다. 정부 지원도 일본은 형식적인데 한국은 파격적이라고 했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인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참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전체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원조였지만 결국 한국이 승리자가 된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보수적 사고방식, 변화에 대한 거부감, 개별적 대응, 형식적 지원 정책까지 모든 것이 한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루 종일 역사를 되짚어보며 느낀 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점인데 일본이 참외를 잃어버린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버린 것을 지켜내고 발전시켜서 이제는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이동진 연구원이 특별한 곳을 보여주겠다며 성주 참외 체험형 테마파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참외 모양의 조형물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그 앞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정말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이곳이 26,580제곱미터 규모로 5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곳이라고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참외랑 아이랑, 성주 사람들 이야기관, 원예 힐링관, ICT 연구동, 미래식물 육묘장까지 모든 공간이 참외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곳이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교육, 문화복합체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이었어요. 148제곱미터 면적의 실내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참외를 만져보고 씨를 심어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모들의 따뜻한 격려 소리가 공간 전체를 밝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만드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주 사람들 이야기관에서는 농경 문화와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참외 재배의 역사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을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원예 힐링관에서는 다양한 아열대, 수목과 계절별 특색 있는 초화류를 전시해서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청년 농업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동진 연구원은 성주군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8회에 걸쳐 총 32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어요. 교육생 선발부터 수요 조사 및 역량 진단, 교육과정 구성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시스템화되어 있었습니다. 농업교육 포털의 역량진단 결과를 활용해서 교육생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는 설명에 정말 감탄했어요. 수요자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참외 농업기술 교육부터 영농기술 교육, 현장 방문 지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교육받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는데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귀농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농업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과감히 인생을 바꾼 것이라고 했어요. 담당자는 젊은 세대들이 한국 농업을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첨단 기술이 접목된 미래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기피하고 고령화만 심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농장 운영 성과도 기존 농가들 못지않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활용 능력이 뛰어나서 오히려 더 혁신적인 방법들을 시도한다고 했어요. 야외에는 분수대와 함께 참외 모형의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참외 모양의 미끄럼틀과 그네, 시소까지 모든 놀이기구가 참외를 테마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참외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월 평균 3,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다고 했어요. ICT 연구동에서는 참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기상 정보부터 토양 상태, 성장 단계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관리되고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효율적인 재배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테마파크를 둘러보며 깨달은 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완전한 문화혁명이라는 것이었어요. 참외를 중심으로 교육과 체험, 연구, 관광이 하나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모든 세대가 참외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우린 마쿠아우리를 버렸고 한국은 참외를 키웠다는 사실이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날 줄 몰랐어요. 기술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외를 심었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완벽하게 전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참외가 성주 사람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 되어 있었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건 과일 하나가 아니라 이런 소중한 문화 전체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성주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취재에 도움이 되었던 분들과 전화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참외 한 상자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준비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진 연구원이 공항까지 배웅 나와주기로 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가 물어봤습니다. 이번 한국 취재가 어떠셨냐고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연구원은 웃으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한국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며 지금까지 왔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 나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정말 뼈 아팠어요. 일본은 자만에 빠져서 변화를 거부했는데 한국은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하는데 일본은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아쉽다고 했어요.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동진 연구원은 그래도 일본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며 격려해 주었어요. 기술력과 인프라는 여전히 뛰어나니까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일본의 경직된 시스템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참에 한국에서 사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겠다고요. 요즘 일본에서도 한국 거주가 붐이라고 하던데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이 훨씬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 같았습니다. 이동진 연구원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덕분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연구원은 언제든 다시 오시라며 다음에는 더 많은 걸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한국이 발전시키고 있는 다른 농산물들도 구경시켜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으로 한국 땅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현실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참외 하나가 보여준 교훈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일본이 놓친 건 과일 하나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전통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도 변해야 한다는 걸 이번 취재를 통해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한국에서 살아보는 것도 고려해봐야겠어요. 이런 역동적인 사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과일을 저는 코리안 멜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끝까지 지켜내고 발전시켰으니까요. 일본이 버린 것을 한국이 과학적으로 키워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본 식문화 전문 기자가 직접 체험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참외 하나의 성공담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나라가 버린 것을 다른 나라가 지켜내고 발전시켜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만든 놀라운 과정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부터 교육, 관광, 수출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발전시키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반면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면서 변화를 놓쳤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소해 보이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발전시키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혁신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주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나라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어떤 나라는 그것을 지켜내며 발전시키고 있을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이런 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할까요? 변화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겸손하게 배우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